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안보 컨퍼런스, 각국 대표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태국 국방부 부총리는 한국의 징병제를 공개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실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는데요. 모든 시스템이 마비된 혼란 속에서 오직 한국 대표단만이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프랑스 분석가는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가 목격한 한국 시스템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엘로디 마르탱입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위기관리 전문기업에 다니고 있죠. 31살, 정보 분석이 제 전문 분야입니다. 평소엔 차분한 성격이지만 데이터를 볼 때만큼은 예민할 정도로 꼼꼼하게 살펴보는 편이에요. 특히 각국의 위기 대응 시스템을 분석할 때는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번에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아세안 안보 컨퍼런스에 우리 회사 대표로 파견되었어요. 아시아 각국의 국방 관계자들이 모여서 사이버 공격 대응 시뮬레이션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각국의 대응 체계를 분석해서 종합 보고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맡았죠. 이런 국제회의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유럽 기업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거든요. 방콕 도심의 고급 호텔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남달랐습니다. 로비에서부터 각국 경호원들의 삼엄한 경비가 느껴졌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컨퍼런스룸이 있는 층으로 올라가면서 긴장감이 점점 커졌죠.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건 처음이라 설렘과 부담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컨퍼런스룸은 생각보다 웅장했어요. 디귿자 형태로 배치된 테이블에 각국 대표단들이 자리를 잡고 앉는 모습을 보니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아세안 각국의 국방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니까요. 저는 뒤쪽 관찰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열고 회의 준비를 했어요. 동시통역 헤드셋을 끼고 각국 언어로 오가는 대화들을 들으니 정말 국제회의다운 분위기였습니다. 한국 대표단을 처음 봤을 때의 인상은 솔직히 그냥 그랬어요. 다른 나라 대표들에 비해 나이가 어려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뭔가 경직되어 보였거든요. 유럽에서 보던 국방 전문가들과는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대부분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죠. 아, 저 사람들이 징병제 시스템에서 나온 사람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태국 국방부 부총리가 개회사를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는데 말투가 상당히 자신만만했어요. 영어로 진행되는 발표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어서 회의장 전체를 압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각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한국 쪽을 힐끗 보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꺼냈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모든 걸 기술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 상황에서는 경험과 실전 감각이 중요하죠. 어떤 나라들은 아직도 징병제라는 구시대적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서 나온 사람들이 과연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대표단 쪽을 보니 표정이 굳어져 있었어요. 부총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발적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군인도 아닌 사람들이 군대랍시고 시간만 때우다 오는 시스템으로는 실전에서 무용지물일 겁니다.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죠.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징병제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이었거든요. 프랑스는 이미 모병제로 전환한 지 오래됐고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인들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징병제는 정말 낡은 시스템처럼 보였죠. 젊은 남성들을 강제로 끌고 와서 시간만 보내다 보내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태국 부총리의 발언이 끝나고 회의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자국의 사이버 방어 시스템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었죠. 저는 노트북에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각국의 특징들을 정리해 나갔어요. 중국은 인공지능 기반의 자동 탐지 시스템을, 일본은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발표 차례가 되자 한 명의 젊은 남성이 일어났어요. 이름이 김현수라고 했는데 사이버 안보 정책 자문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고 말투가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느낌이었죠. 다른 대표들과 달리 긴장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김현수가 발표를 시작하자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도 깔끔했고 설명하는 방식도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를 설명하면서 징병제로 훈련받은 인력들이 어떻게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남성이 군 복무를 통해 기본적인 보안 의식과 위기 대응 능력을 습득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처음엔 저도 회의적이었어요. 징병제로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전문적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김현수의 설명을 들어보니 생각보다 체계적이었습니다. 복무 기간 중 적성에 따라 사이버 보안 분야로 배치되는 시스템, 전역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방식까지 상당히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태국 부총리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런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전에서는 어떨지 의문입니다. 목소리에 여전히 회의적인 톤이 묻어 있었죠. 다른 참석자들도 비슷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 역시 마음속으로는 부총리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물론 실제 상황에서 검증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지속적인 훈련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니 더욱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결국 실전 경험이 없다는 얘기 아닌가 싶었거든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호텔 레스토랑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어요. 태국 부총리의 지적이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체계적인 시스템이라고 해도 실전 경험이 부족하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사이버 공격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매뉴얼대로만 대응한다면 금방 뚫릴 것 같았어요. 점심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분명히 준비를 많이 해왔고 발표 자료도 잘 만들었어요. 하지만 뭔가 현실감이 부족한 느낌이었죠. 마치 교과서를 그대로 읽는 것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교과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말이에요.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각국 대표단들이 컨퍼런스룸에 설치된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가상의 사이버 공격 상황에 대응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각국의 대응 방식을 분석해야 했죠. 시뮬레이션이 시작되기 전부터 기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회의장에 설치된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불안정했고 몇 대는 아예 부팅이 되지 않았어요. 태국 측 기술진들이 부랴부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술적 오류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국제회의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문제뿐만 아니라 회의장의 출입 시스템도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카드키로 문을 열려고 해도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태국 기술진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불안해졌습니다. 설마 진짜 사이버 공격을 당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뮬레이션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공격을 받는다니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회의장 안에 있던 사람들도 점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총리가 기술진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중요한 국제회의인데.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냐? 목소리가 점점 커져서 회의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저 역시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터라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대표단만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었어요. 김현수를 비롯해서 다른 팀원들도 차분하게 자신들의 노트북을 꺼내더니 뭔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동안에도 이들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죠. 김현수가 팀원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손짓과 표정을 보니 매우 체계적으로 뭔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이 작은 장비를 꺼내더니 회의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측정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다른 나라 대표들이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왜 저들만 이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거지? 처음에는 단순히 성격이 차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국 측에서는 여전히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기술진들이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있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시스템들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죠. 회의장의 조명도 깜빡거리고 에어컨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김현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태국 측 담당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더군요. 태국 담당자는 처음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나서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우리 팀에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잠시 시스템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현수의 말에 부총리가 코웃음을 쳤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실습생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다른 해결책이 없던 터라 태국 측에서는 일단 해보라고 허락했습니다. 한국팀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놀란 건 이들의 움직임이 정말 체계적이었다는 점이에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도 더 경험해 본 것처럼 각자의 역할이 명확했습니다. 한 명은 네트워크 상태를 점검하고 다른 한 명은 보안 로그를 분석했어요. 또 다른 팀원은 휴대용 장비로 독립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이 서로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눈빛이나 간단한 손짓만으로도 의사소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군대에서 함께 훈련받은 사람들 특유의 호흡이랄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징병제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김현수가 노트북 화면을 보더니 역시 디도스 공격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팀원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렸는데 놀랍게도 불과 10분 만에 회의장 시스템이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들이 다시 부팅되었고 출입 시스템도 작동했어요. 조명과 에어컨까지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태국 기술진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몇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이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해결해버린 거죠. 부총리의 표정도 복잡해 보였습니다. 아까까지 징병제를 비웃던 사람이 바로 그 시스템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어요. 이들의 대응 방식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뉴얼을 보고 따라하는 게 아니라 몸에 밴 훈련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위기 상황 자체가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김현수가 태국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공격자들은 여러 경로로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축한 임시 보안망으로 차단했으니 당분간은 안전할 겁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더군요. 다른 나라 대표들도 이제는 한국팀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려 보이고 경험 없어 보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가장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저 역시 마음속으로 저 사람들의 손발이 이미 훈련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들이 특별한 장비를 가져온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노트북과 몇 가지 작은 도구만으로 이런 일을 해낸 거죠. 기술보다는 사람의 역량이 더 중요하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복무 시스템이 아니라 비상대응력 자체가 훈련된 거였어요. 시스템이 정상화된 후에도 저는 계속 한국팀을 관찰했습니다. 이들의 행동 패턴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문제를 해결한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위기가 지나갔다고 안심하고 있는데 이들만은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어요. 김현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나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요. 군 복무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이죠.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정말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단순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는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위기 상황과 똑같은 조건에서 훈련한다는 거였습니다. 정전 상황, 통신 두절 상황,
심지어 물리적 공격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비책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하더군요. 복무 중에 이런 훈련을 받나요? 제 질문에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요즘은 사이버전이 현실적인 위협이니까요. 모든 장병들이 기본적인 사이버 보안 교육을 받고 적성에 맞는 사람들은 전문 과정까지 이수합니다. 전역 후에도 예비군 훈련을 통해 계속 업데이트하고요.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그럼 실제로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셨나요? 김현수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다행히 큰 공격은 없었지만 작은 시도들은 거의 매일 있어요. 그때마다 실제 대응을 해보니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는 거죠. 다른 팀원과도 이야기해봤는데 모두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군 복무가 단순히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국가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매일 훈련한다는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회의가 재개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른 나라 대표들이 한국팀에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어떤 훈련을 받는지,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등등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태국 부총리도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한국의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더군요. 아까까지 징병제를 비웃던 사람이 이제는 그 시스템에서 나온 전문가들에게 배우고 싶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현수가 발표를 이어가면서 한국의 국방 시스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징병제를 통해 국민 전체의 보안 의식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민군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였습니다. 단순히 군사적 목적뿐만 아니라 재해 대응,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징병제를 낡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현대적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태국 정부에서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이버 공격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더 큰 규모의 공격을 위한 사전 테스트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대응 프로토콜을 전수받고 싶다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왔어요. 저는 통역관으로서 이 과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팀이 작성한 보고서를 태국 측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죠. 김현수가 건네준 문서를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보고서 제목부터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쟁 없는 평화를 위한 일상의 준비라고 되어 있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단순히 기술적인 매뉴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철학과 시스템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담겨 있었죠.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서문이었어요.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매일 훈련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징병제는 단순히 군인을 만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 과정입니다. 이런 관점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보고서를 계속 읽어가면서 저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방 시스템은 단순히 외부의 적을 막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자연재해, 사이버 공격, 전염병 확산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징병제를 통해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보다 태도가,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오늘 회의장에서 본 한국팀의 모습이 바로 이 말을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최신 장비나 복잡한 시스템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들의 판단력과 대응 능력이 위기를 해결한 거였죠. 태국 부총리가 보고서를 받아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몇 페이지를 넘겨보던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나요? 저는 잠시 고민한 후 대답했어요. 준비된 자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같습니다. 부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징병제를 낡은 시스템이라고 조롱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배워야 할 시스템이었군요. 오늘 일어난 일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존경심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보고서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한국의 사이버 방어 체계가 정말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대응센터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 각 기관, 심지어 개인 단위까지 모든 레벨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스템을 연결하는 핵심이 바로 군 복무를 통해 훈련받은 인력들이었습니다. 태국 측에서는 즉시 한국식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징병제를 당장 도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위기 대응 훈련 체계만이라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부총리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김현수에게 물었어요. 김현수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 전체가 위기의식을 갖고 함께 준비하려는 의지죠. 기술과 장비는 나중에 따라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왜 한국이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깊었는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징병제를 시대착 오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현대적 위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보고서를 완전히 번역한 후 태국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서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며 읽어보는데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대응 매뉴얼이 아니라 국가 방어에 대한 철학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들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우리는 전쟁을 하지 않기 위해 매일 훈련합니다라는 문장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한다는 역설적인 논리였지만 오늘 경험한 일을 생각해보니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또 다른 인상적인 문장은 기술보다 태도가, 시스템보다 사람이 먼저 움직입니다였습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한국팀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말의 실증이었죠. 최신 장비나 완벽한 시스템이 없어도 훈련된 사람들의 대응 능력만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목격했거든요. 태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김현수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군 복무를 통해 단순히 군사훈련만 받는 게 아닙니다. 협동심, 책임감, 위기 대응 능력을 기르죠. 이런 능력들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와도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장관이 질문했어요. 그럼 징병제가 없는 나라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없나요? 김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꼭 징병제가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국민 전체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함께 준비하려는 마음가짐이죠. 그런 문화가 있다면 어떤 제도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대화를 들으면서 한국 사회의 다른 면을 보게 되었어요.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 사회와 달리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할 수 있는 문화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런 문화에도 단점이 있겠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엄청난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는 한국의 미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켜 더욱 발전된 방어 체계를 만들어간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도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미래의 전쟁은 기계와 기계의 싸움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기계를 조종하고 판단하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그것을 운용할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죠. 김현수의 이 말이 보고서의 핵심을 요약하는 것 같았어요. 태국 측에서는 한국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장 징병제를 도입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공무원과 군인들에게는 이런 종합적 위기 대응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거죠. 부총리가 오늘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겸손함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저도 깊이 공감했어요. 저 역시 오늘 하루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편견 없이 다른 문화와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진리 말이에요. 회의가 모두 끝나고 호텔 로비에서 김현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아침에 회의장에 들어설 때의 제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말하니 김현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시스템을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앞으로 더 발전시켜야 할 부분들도 보였고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오늘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을 때 전혀 당황하지 않으셨는데 정말 이런 상황을 많이 경험해 보신 건가요? 김현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공격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들을 수없이 훈련해 봤거든요. 군 복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말이죠. 그래서 실제 상황이 닥쳐도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실전 경험이 없어도 충분한 훈련만 있으면 실전에서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이 가능한 이유는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었죠. 프랑스에서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김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더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해봤어요. 아침에는 한국의 징병제를 낡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장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시스템 중 하나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의 변화가 제게는 정말 큰 충격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어보면서 한 문장이 특히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평화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파리에 도착해서 회사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프랑스엔 기술이 있었고 한국엔 감각이 있었다라고 정했어요.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 말이었거든요. 보고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준비된 자는 혼란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한국의 국방 시스템은 단순히 전쟁을 막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개인의 희생을 통해 공동체를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제 보고서가 화제가 되었어요. 유럽 기업들 사이에서도 한국식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누구나 배울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 같았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날을 떠올립니다. 한국팀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침착함과 전문성, 그리고 무엇보다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가짐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평화가 가능하다는 걸 배운 소중한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들 보내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